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번 주는 좀 약간 움직임이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2430선인데 지금 2430선 똑같은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 일주일은 여거죠. 지금 2주 동안 지금 거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봐요. 우선 하단으로 볼 수 있는 데가 2370에서 80 정도예요. 자, 이 부분을 보는 거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셨을 때, 21선이 여기 있죠. 21선을 올라탄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주봉상 21선, 21선, 21선. 자, 이번엔 뚫고 올라갔다는 게 이게 중요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주봉상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을 유지하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권 한 단계 더 올라가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밑에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은 우선은 시장은 계속 횡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보 또는 올라가는 쪽으로. 만약에 이걸 깬다면은 우선 다시 쌍바닥까지 올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정말 살짝 깨고 바로 되돌려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2월에서 1월 달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대규모로 이제 막 실적 발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양호한 모습은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저 2370선을 갖다 가져오게 되면은 자, 요 정도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러한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었고, 자, 여기서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241선을 갖다 넘겨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추가로 더 넘겨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600선, 요 정도까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놨는데, 자, 1월 달에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닝 쇼크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1분기, 2분기,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업들 목표치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락으로 완전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도.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일 것 같고, 당장으로 봤을 때는 12월까지, 길게는 1월 한 초, 1월 중순까지, 그때까지는 박스권 또는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도 2600선, 자,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600선에 이러한 지지를 받았던 위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갭 떠서 무너졌던 위치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241선에서 2600선 정도, 이 정도 보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이다. 이건 정말 내년 지나서 이제 시장만 좋아지면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언제냐? 2600선이 다다를 때 또는 2600선을 먼저 닿을 수도 있죠. 12월 지나기 전에. 그때 이거나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1월 달에 이제 실적들 발표하기 직전. 전 그때까지 보거든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적당히 좀 그때부터는 현금 비율을 조금 다시 만들어 놓고 눌림이 오는 그런 시기에 한 번씩 다시 또 챙겨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간 다음에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거 뚫고서 여기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금리 인하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12월에도 50bp라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거고 내년에도 25에서 50bp 정도는 2월, 3월 정도에는 진행이 또 될 거예요. 총 1%라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건데 이 생각은 있죠, 당연히. 근데 우선은 이 1% 올라갈 때까지는 조심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이 요즘 힘이 많이 없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11,000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올라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11,000포인트를. 자, 그러면은 상방으로는 뭐가 있느냐? 상방으로 봤을 때는 11,500포인트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거는 나스닥도 올라왔지만 국장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국장이랑 미장이랑 크게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국장이 빠르게 올라왔을 때 미장이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미장이 이런 식으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줘도 국장은 제자리를 움직임하고 있고, 자, 그래서 분명히 미장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뭐 큰 틀에 있어서는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뭔가 큰 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아니라면은 금리 인상에서 50bp 때릴 거고, 그 다음에 뭐 25, 50 뭐 이 정도 때릴 거다. 요거에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미증시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을 가던 뭐 천천히 올라와서 그러던, 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2600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500포인트만 이제 좀 벗어나 준다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는 12,300 정도거든요. 대략 요 정도 보이죠? 자, 앞전에 고점으로 이제 이렇게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이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지하려고 했었던 자리가 12,300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네가 추가로 올라온다면 저는 강하게 올라오면 12,000에서 12,300까지는 한 번 정도는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봐요. 이게 움직이려면은, 이 정도 움직이려면은 분명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자, 해볼 수 있는 거는 FOMC예요. FOMC에서 50bp를 때려주고, 자, 파월의 연설이 당연히 비둘기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 파월 연설이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한번 움직였죠. 자, 보시면은 고가 같은 경우에 4.4% 고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강하게 좀 나스닥을 갖다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더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번 더 위로 상승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파월 발언 같은 게 좀 충분히 좀 따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어서 FOMC랑 이제 CPI가 거의 동일시하게 나오잖아요. CPI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예상하는 수치까지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예측치. 자,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와야지 당연히 강한 움직임으로 12,300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산타 랠리 비슷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자, 이 고점 뭐 행보를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구간이 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 있고, 자, 이 구간을 갖다가 먹여줄 수 있는 거는 다다음 주 FOMC랑 CPI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미증시는 봐야 된다.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죠. 국장이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자, 국장이 왜 그럼 따로 노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지난주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어요. 딱 하나는 파월 연설이 있었고, 파월의 연설이었고, 두 번째가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는 어제 나왔죠. 자, 그래서 파월 연설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비둘기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갖다 시사한 파월. 자, 그래도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인상은 계속됩니다.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멈추고 뭐 인하를 한다 여기까지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인상 속도가 0.75씩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인상 속도의 각도를 갖다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막 올라가던 걸 요렇게 이 정도로 인상을 갖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가고, 그 다음에 동결 그래서 좀 문제 있으면 한 번 더 살짝 올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인하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인상할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12월에, 제일 중요한 건 12월이에요. 12월 FOMC에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속도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75를 때렸는데 그냥 50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0을 반영한 움직임은 솔직히 나와주기는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크다면 크지만 하단부터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긴 했죠. 그래도 10,000포인트 가까이 한번 찍었던 적도 있었는데 10,000포인트에서 11,500포인트, 한 15% 가까이 올라온 모습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12월에 파월 연설과 정말로 50bp를 때리는 모습이 나온다 했을 때는 추가 움직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근데 뭐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좀 진정이 돼야 된다. 임금 상승률이 높다. 자, 그게 이제 고용지표에 나왔는데 조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는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50bp를 갖다 시사했다. 이런 내용들. 최종 금리 수준은 다소 높을 것이다. 그래 봐야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5.25%에서 5.5%예요. 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죠. 그러면은 올릴 수 있는 룸 자체는 1.25에서 1.5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 어떻게 보면 밖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게 되게 큰 수치인데 또 4%까지 올렸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 건데, 자, 이번에 50 올리고 다음번에 25 올린다는 요 정도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 올릴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남는 게 뭘까요? 3월까지 그렇게 올린다 치면은 그 다음 남는 거는 25bp 한 번 정도 아니면은 50bp 한 번 정도 남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25에서 50bp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카드가. 그걸로 연말 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걸 안 쓰겠죠.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기 시작하면은 안 쓰겠지만, 만약에 조금 안 잡히고 좀 속도가 느린데 이러면 한 번 정도 더 카드는 쓸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최종 금리가 높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대 맞았죠 이미. 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줬다. 그게 오히려 강하게 작용을 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4.4%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파월 발언이 강해지면서, 자,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했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원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원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1300원 아래로도 잠깐 갔었어요. 뭐 지금 1300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은 전 양호하다고 봐요. 좀 많이 내려와서 1250까지 깨준다면 정말 국장은 되게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기대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뭐 이제 또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지금 중국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뭐 이제 방역 조치를 갖다가 이제 끝내고 경제를 갖다 돌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무너져왔던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분명히 중국이랑 한국이랑, 중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위안화가. 하지만 중국이랑 한국이랑 미국의 그 환율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국의 가치가 올라갈 때 한국의 달러는, 그러니까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을 내려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한국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달러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양호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FOMC 전에 이제 마지막 고용지표 어제 나왔죠. 고용지표가 이제 나왔는데, 자, 연준에 뭐 눈높이를 맞추려면 더 나빠져야 된다. 지금 뭐 나빠지기는 했어요. 나빠진 게 아니죠.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0.5%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0.75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지수가 좀 빠졌죠. 지수가 빠진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하락 갭을 갖다가 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들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결국은 전부 다 들어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전부 다 차트상으로도 뭘로 보든 다 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원래 예상했던 거는 11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을 예상했어요. 자, 근데 20만 명 늘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자, 그러고 어디 갔어? 27만 명 있었는데,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거보다 헷갈리네요. 저걸로 하려고 하니까 기사 내용을 다 같이 읽어야 돼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뭐냐. 우선은 자, 이거예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에요. 자, 지난번에 4.9%가 나왔었고 이번에 4.6%를 갖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5.1%가 나왔다는 거죠. 자, 시간당 임금이 올랐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소비가 당연히 쉬워지고, 소비가 쉬워지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재로 잡힌 거예요, 이거를. 이게 좋은 내용 같지만 이건 좋아요. 고용이나 이런 거 되게 침체 없이 잘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조금 늦추려면은 분명히 나쁜 데이터들이 나와줘야지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다 보니 5.1 나와버리니까 이러면은 금리 인상 못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을 갖다가 원래대로 75bp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수가 안 좋았다. 월 단위로 봐도 당연히 안 좋죠. 0.5에서 0.3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0.6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좀 이 부분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안 좋았고, 쭉 보시면은 비농업 지수 이게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28만 개였어요. 28만 개에서
이번에 봤던 게 20만 개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26만 개가 나온 거예요. 사실상 28만 개에서 26만 개 떨어지기는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서는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고용도 잘 되고 완전 고용 진행 중이고 이러면은 니들 돈 많잖아. 그러면 소비를 계속 이어갈 거고 그럼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데 잡히는 속도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래서 26만 3개 이것도 안 좋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 나왔었어요. 그러고 이번에도 3.7을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은 3.7로 동일하게 예상치만큼 부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자, 미국 고용 26만 개. 자, 깜짝 증가는 아니죠, 사실. 지난달 대비해서 빠지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예상했던 거 20만 개만큼 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가지고 연준 긴축 고민이 뭐 커진다. 정말 긴축을 이대로 멈춰도 되느냐? 멈추는 게 아니죠. 속도를 갖다 줄여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긴축 속도를 갖다 천명한 연준 이번에 말을 했죠. 하겠다고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 고민이 커질 듯 뭐 고민 커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6만 3천 개가 증가했고 다우 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개를 갖다 웃돌았다. 뭐 적었지만 자, 쭉쭉쭉 보시면은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레저 접객업 8만 8천 개 그리고 보건의료업 그리고 정부 공공직 정부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의외로 정부직 이거 4만 몇천 개가 또 있었고 레저 접객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부터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사실상 파트타임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파트타임이 많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고용직을 갖다가 제외하고서 순수 민간 고용에 대한 증가분을 갖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7월 달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들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한 파트타임직이나 아니면 정부 공공직,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냥 정부 돈 쏟아가지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온 수치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 26만 3천 개를 보고서 깜짝 놀랐죠. 전부 다 깜짝 놀라서 마이너스 거의 2% 이상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선물을 봐서 그런지 마이너스 2점 몇 퍼센트까지 막 내려갔다가 장 열리면서 조금 올라오고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자 계속 올라와서 결국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양전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양전 수준이에요. 뭐 마이너스 0.1이면은 자요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고용 쪽이 뭐 고용이 너무 나빠도 안 되고 사실 지금은 그래요. 뭐 얘기는 드렸지만 나쁜 데이터가 지금은 오히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나빠버리면은 이거 상상할 수 이상으로 나빠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침체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데이터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데이터가 그냥 그때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약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벗어나긴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 부분을 갖다 뜯어서 보면은 민간 고용은 여전히 줄고 있고 자 이러한 단발성 파트타임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했었던 이런 일자리들 이런 게 좀 커버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돌았을 거고 분석이 분명 가능했을 거예요. 처음에 띡 하고 숫자가 나왔을 때는 26만 3천 개 되게 높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열어보고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네. 천천히 이제 침체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런 내용으로 숫자가 왜곡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FOMC에서는 분명히 0.5%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는 산타 랠리, 뭐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5에서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로 가야죠. 중국이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제로 코로나였어요. 이 제로 코로나를 언제까지 하느냐였는데 결국은 시진핑 방역 완화를 갖다가 이 시사를 했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을 갖다가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뭐 내용을 봤을 때는 단발 그냥 얘기만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도시별로 지금 방역을 다 열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한국이랑 똑같이 전처럼 만약에 내가 걸렸어 그러면은 며칠 정도 내 집에서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격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R 테스트도 이제 좀 많이 줄일 거고요. 거기서도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이제 노인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안 맞았다고 해요.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더라고요. 봤더니만 자 이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사망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 백신 빨리 맞추자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확실히 가려는 모습은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 코로나 폐지 뭐 이제 중국 대도시들 일단 방역을 갖다 완화한다. 뭐 내용은 자세히는 안 볼게요. 쭉 보면은 뭐 내용 보면은 그냥 전면 거의 다 봉쇄를 해제했거든요.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30일 밤에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 24개 고위험 지역을 봉쇄를 갖다 해제한다고 밝혔고요. 자, 그래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코로나19 이쪽 확진자 시설 격리가 아니고 자가 격리.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를 묶어버리고 아예 막 섹터를 갖다 만들어서 니네 전체 다 이동 안 돼 막 이래버렸는데 자,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자가 격리하고 뭐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PCR? 이거는 그 다음 뉴스인가? 이쪽인가 보네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저는 이게 걱정이었어요. 확진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여기서 막 터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다시 봉쇄 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확진자 5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봉쇄를 갖다가 조금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도 조금 줄었다는 거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앞전에서는 4만 몇천 명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코로나19 3일 날짜로 했을 때 3만 3천 명 정도, 뭐 전날 기준으로 해서는 뭐 한 2, 3천 명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높았던 4만 5천 명 막 이렇게 했을 때보다 1만 명 가까이가 줄었죠. 그래서 의외로 많이 줄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이러면은 얘네도 진짜 백신 좀 맞고 치료제 좀 깔아놓고 하면은 치명률은 올라갈 거예요. 사망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위드 코로나 하면은 한국에서도 봤듯이 위드 코로 당연히 제로 코로나보다 위드 코로나 하면 당연히 사망자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거 감소하고서 자 확진자만 유지만 해준다면 요 정도만 뭐 3, 4만 명 유지만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 괜찮게 좀 잘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일본이거든요. 자, 코로나 방역을 해제했었던 11월 아까 30일 날부터 막 발표를 했었죠. 그때부터 발표가 나왔어요. 자 11월 29일 날부터 이제 그 위안화가 이제 가치가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달러고요. 그리고 이게 위안화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온 게 지금 왜냐면은 1불을 사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위안화가 필요하니까 자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했었죠. 지금까지 쭉 괜히 방역하고 뭐하고 막 지금 시장 안 좋고 부동산 뭐 터지니 경제는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 맨날 가둬만 놓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올라왔어요. 위안화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랑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수입 수출 되게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돌아요, 사실상. 그래서 얘네들의 환율도 중요하고 얘네들이 지금 경기를 푼다면은 당연히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요거 며칠 내렸죠. 요거 며칠 내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진짜. 6.3 위안화에서 자, 7.3 위안화까지 올라왔고 계속 빠질 거예요. 만약에 저 위드 코로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저게 만약에 좀 작동을 한다. 그리고 경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은 분명히 여기에 저항들이 많았죠. 저항들이 많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봐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그대로 있어도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1250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고서 강달러 완전 무너지고 1250 정도까지만 와준다면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외국인도 수급 다시 좀 괜찮게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진짜 미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얘기예요. 미국. 한국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한국도 뭐 부동산 이거 터지고 뭐 얘기 많은데 그게 그렇게 터지기 쉽게 놔두질 않아요. 정부에서 사실상 터지는 집들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줄도산하는 그런 환경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타격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 막 도산을 하고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거 국장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근데 100대 100으로 반영이 안 된다.
한 50% 정도 반영이 될 거고, 그 옆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증시가 좋을 거예요. 내년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리오프닝을 하고 걔네들은 전부 다 빗장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경제를 막 미친 듯이 가동을 시킬 거예요. GDP도 빠르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자, 내려오면서 한국의 원달러 가치도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도 좀, 우리나라 환율도 좀 빠질 것 같고, 거기에 중국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중국을 따라가죠. 어느 정도. 아무래도 수출 수입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얘네가 잘 살아야지. 얘네가 좀 우리 거 많이 소비를 해줘야지. 많잖아요. 엔터부터 뭐 정말 많아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낮은다면은 미국이 망하더라도 국장은 중국발 입어가지고 어떻게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하락은 절대 없다고 봐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국장은 버텨가는 모습 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하반기쯤 되면서 미국이 이제 돌아서는 모습 나왔을 때 국장은 시원하게 달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굳이 잘 갈 것 같은 기업은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저는 뭐 몇 대 맞으면 몇 대 맞고, 그냥 오히려 물 탈 수 있으면 물 타가지고 그런 기회 준다면은 차라리 하반기에 나는 이거 수익 제대로 내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중국은 좀 저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피벗이 될 만한 게 하나 더 있죠. 러시아인데, 지금 CPI가 높아진 거는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는 당연히 비용이, 당연히 인플레가 빠르게 잡힐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가늠이 안 돼서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상이 돼요. 언제쯤일지. 지금 막 진행하면 제가 봤을 때 한 3월 전부터 거의 1월에서 3월까지는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무너졌던 중국 증시도 회복하는 모습을 분명 보여줄 거고, 중국 위안화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자, 이쪽은 이런 모습이 이제 피벗으로 다가온다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피벗은 이제 연준이죠. 연준이 이제 금리를 갖다 언제부터 이제 동결할 거냐. 근데 뭐 이거는 대충 예상이 가잖아, 이것도. 대충 상반기까지는 뭐 이번에 50bp, 그 다음에 25bp, 25bp, 뭐 한 번 더 때리면 25bp 한 번 더 때리고, 그 다음에 한 6월부터 동결, 그러다가 한 12월부터 이제 하락, 금리 인하, 요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뭐 딱히 특별한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면. 자,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고 지정학적 피벗이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 이제 종전이죠. 얘네가 종료를 시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버린다 갑자기? 그러면은 지금 바로 동결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언제 되는지를 모를 뿐이지 얘네는 분명 종전은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내년 상반기쯤에 이거 종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내용 보면은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그렇게 막 과격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가끔 가다가 막 미친 애처럼 미사일 몇 개 날리긴 하는데,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것 같고, 자,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바이든도 자, 이제 푸틴과 대화가 준비가 돼 있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다. 자, 미국도 이제 분명히 커졌어요.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우크라이나한테 쏟아주느니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데 들어가 또 돈 벌어야죠. 자, 미국은 이번에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정말. 가장 많이 번 국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얘기 안 했었는데, 자,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정상회담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크롱 수일 내로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겠다. 또 프랑스도 역시나 옆에서 계속 거들고 있죠. 자, 빨리 이제 전쟁 끝내자. 전부 다 전쟁 끝내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사실 전쟁 끝나는 거는 젤렌스키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젤렌스키는. 얘네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체력이 약한 국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거는 얘네들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뒤에서 지원을 했던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이 전쟁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젤렌스키 의견 필요 없고, 결국은 푸틴의 의견이에요. 푸틴의 의견과 바이든의 의견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종전이에요. 아무리 젤렌스키가 뭐 지금 전쟁 끝내면 안 돼요라고 해도 무기 다 빼고 지원 다 끊으면은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 얘가 떠드는 거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러시아가 또 이쯤에서는 그냥 좀 꿇고 그냥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미국이 이번에 교섭 제안 방금 말씀드린 거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갖다 인정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뺏은 땅을 갖다 우리 거라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은 종전을 논의하겠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죠. 자, 이러면은 전쟁이 더 조금 더 가겠죠, 당연히. 당장 끝날 일은 아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보고 있어요. 전쟁 끝나는 거는. 자, 그리고 러시아 여론도 좋진 않아요. 전쟁을 지금까지는 계속 하자라는 그런 수치가 그래도 좀 나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나왔어요. 막 밀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뺐으니까. 자, 근데 4개월 만에 이제 반토막이 됐다. 퍼센테이지 나올 거예요. 자, 7월에는 전쟁 계속 하자는 게 57%였어요. 전쟁에서 이제 뺐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근데 11월에는 25%로 빠졌어요. 이만큼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도 지친 거예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러다 우리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적당선에서 이제 끝내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밀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밀려가지고 거의 다 토해냈어요. 우크라이나 땅 거의 다 토해냈기 때문에 이쯤이면은 그냥 전쟁 없었던 일 하고 마무리하자 이러는 건데, 내부에서도 얼마만큼 러시아가 버텨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 피벗 하나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오펙K가 있어요. 오펙K가 있는데 뭐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직전에 앞두고서, 자, EU에서 지금 합의를 한다고는 했죠. 원유값 이제 상한제를 갖다 도입을 하기로는 원래 했었는데, 얼마로 이제 상한제를 걸 거냐가 몰랐어요. 70불을 할지 60불을 할지 몰랐는데 결국은 60달러로 좀 합의를 했습니다. 자,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부분인데, 60달러 이하를 원했던 폴란드를 좀 설득을 하면서 60불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자, 지금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뭐 70불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73불에서 76불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싸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60불 정도면 얼추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조금은 진정될 수 있을까란 기대는 되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진행되는 오펙 회의에서 만약에 얘네가 감산을 한다 이래버리면 유가가 확 뛰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감산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어딨어? 여기 있네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 및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이게 제일 커요. 중국이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확 빠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쓰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런 건데, 자,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석유 이제 수요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럼 중국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름을 미친 듯이 쓸 텐데, 그러면은 유가는 오르겠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펙에서도 이번 회의 감산 규모 변경하는 거, 그리고 중요 정책을 갖다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말들을 좀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산 가능성이 높았어요. 중국이 방역 조치 이렇게 완화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유가 쫙 빠질 텐데, 중국 봉쇄 그대로 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그때만 해도 4만 명 이랬잖아요. 쫙 빠질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감산해야지라고 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가 좀 물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은 한 달 더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지켜보고 유가 흐름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갖다 잡자 이런 겁니다. 자, 해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다음 주 내용을 말씀 안 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진짜로. 자, 다음 주에 화요일인가요? 이쯤에 뭐 PPI 서비스업 관련 PPI 정도 있고, PMI 있고, 이 금요일 날 PPI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고만고만해요. 이걸로 시장을 갖다가 뒤죽박죽 위아래로 막 흔들 정도의 재료가 아니에요, 얘네들.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 그냥 조용히 지나갈 거예요.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하는지만, 미장에서 만약에 박스권 돌파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랑, 자, 나스닥이 그냥 중요하게 보실 건 이거예요. 11,500포인트 넘는지 이거 하나 보시고, 자,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지, 자, 그걸 봤을 때 한국 달러죠. 한국 달러가 1300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제가 어제랑 그제 제가 환율을 안 봐가지고 혹시나 지금 환율이 1300 아래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만 보고 갈게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국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분을 갖다가 좀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목요일 금요일에 좀 많이 보여줬죠. 하락을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주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웬만해서 다음 주 또 이 구간에서 움직일 거라 봐요. 이 구간 2500을 갖다 얘네도 돌파하느냐거든요. 사실상 보시면은 2500에서 막혔죠. 2500 막혔죠. 자, 이거 열고 돌파하느냐예요.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뭐 환율이 확 좋아지던가 아니면 중국이랑 뭐 이런 게 좀 좋아지던가 갑자기 중국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한한령 이런 거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드는가. 중국발을 갖다 좀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막 여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볼만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 1월에서 3월 미 증시가 이렇게 횡보를 하든 뭐 하락을 하든 그거를 중국발로 우리가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동결 뭐 이런 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 뭐 3월에서 3, 4월부터 이제 쭉 해서 그런 내용들이 슬슬 나오겠죠. 자,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움직일 때부터도 우리 기술주들 이런 것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반도체 이런 것도 DDR5 이쪽에 전부 다 도니까 시장도 국장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있기는 해요. 블로그에 적었다시피 1월에서 4월까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사이에 러시아가 종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피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냥 몇 대 맞더라도 그냥 이대로 가져가고 만약에 하락 주면은 하락 주는 대로 물 타고 여기서는 뭐 금방 보이잖아요. 코앞에 금리 이제 인하할 거 코앞에 보이잖아요. 늦어봐야 12월인데 그 전부터 주가는 오를 텐데 그래서 이때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 봅니다. 뭐 당연히 맞으면서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뭐 근데 전처럼 여기까지 온다? 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2100 절대 안 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빠진다 해도 여기 2300 여기에요. 자, 앞전에 지지를 강하게 했던 위치. 자, 이런 구간에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치고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자, 그러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올해의 움직임이 아닐까 한번 예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환율 어떻게 됐어? 환율 그러네. 혹시나 했거든요. 혹시나 제가 환율이 13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떨어졌네요. 이게 보시다시피 중국이랑 지금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쫙 빼잖아요. 중국 더 빠지면은 원달러 환율 더 빠져요. 이거는. 그래서 1250까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250까지 오면은 웬만해서는 기업들도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경기만 좀 좋아지면은 한국 경기도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거는 환율 1250까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중국 증시 좋아지는지 그리고 중국 확진자들 더 안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위드 코로나 잘 하시는지 잘 하는지 걔네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미국은 그냥 더도 말고 횡보만 쳐줘도 횡보만 쳐주고 올라가주면 땡큐고 횡보만 쳐주면은 좋지 않을까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정도 보고 그 다음 이제 봐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때 이제 CPI하고 이제 FOMC가 이때 있다. 그래서 요때 변동성이 클 거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편히 가져가실 거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